먼저 오늘 받으신 자료 있죠? 자료 한번 여러 가지 자료 받으셨을 텐데 이제 책자를 한번 볼게요. 한길이라고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크게 저희가 이제 광고나 전달해서 예고할 때는 수능 채점 결과, 실채점이죠. 수능 채점 결과에 대한 분석을 먼저 얘기하고 두 번째 정시 모집의 특징과 대학별로 요강에 대한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정시 모집에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각 한 번씩 3번 지원할 수 있죠. 그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을 크게 이제 3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오늘 여기 앞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대략 그 순서대로 돼 있긴 합니다. 근데 꼭 이제 1부, 2부, 3부를 이렇게 끊어서 진행하지 않고요. 전체가 좀 연결이 되게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 이제 뒤쪽 부분에서는 질문이 또 이제 별도로 아마 있을 수 있을 텐데 질문 받는 시간 좀 고려를 해보고요. 만약 그게 안 되면은 전체 우리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약간 질문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중에 한길에 4페이지를 좀 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받으신 자료 있죠? 네, 그리고 아마 볼펜 나눠주신 것 같은데 볼펜도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가지고 계신 볼펜으로 4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자, 자료집 4페이지 보시면 표가 나와 있습니다. 표가 나와 있는데 어떤 표냐면 지금 보시는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수능시험 지원 및 응시 현황입니다. 수능시험이 다 치러졌는데 왜 수능시험에 지원은 뭐고 응시 현황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이 표에서는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금년에 수능시험이 평소에 보다 또는 원하는 만큼 잘 안 나온 경우에 다시 또 한 번 도전해 보기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수능시험의 그 경향은 지원을 해놓고 응시를 안 하는 결시율이 대단히 없습니다. 그죠? 결시율이 높다는 거는 내가 수능 공부 성적을 해서 수능 공부를 해서 성적이 좀 올라갔잖아요. 근데 나중에 실제 결과를 보면 내 밑에 예를 들어서 인원이 많이 줄면서 실제로 지원해놓고 내 밑에 많이 빠져서 결실이 올라가면 수능 성적은 상대적인 거예요. 물론 이제 영어 절대평가나 한국사 절대평가가 있지만 상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내 점수가 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내 밑에 이제 빠지면 표준 점수도 떨어지게 되고요. 평균이 높아지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백분위도 떨어지게 되죠. 왜? 내 밑에 있는 친구들이 시험을 안 보니까. 그래서 이 지원과 응시가 사실은 해마다 결시율이 높아지면서 내가 좀 성적이 좀 올랐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2, 3점이나 또는 영역별로 3, 4점씩 오르면 전체적으로 한 10점 가까이 성적이 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하고 표준 점수나 백분위로 보니까 대동소이의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시율이 좀 많아지는 추세다 정도로 정리하면 좋겠고요. 하나는 수학 나형을 보면 수학 나형은 응시자 전체를 보면 33만 5,983명이 지난해였는데 금년에 34만 733명이잖아요. 그죠? 그 표에서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인원이 좀 늘어났다는 게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 이 인원의 특징은 백분위하고도 조금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분위가 수학 나형에서 이전보다는 백분위가 조금 더 이제 촘촘하게 나눠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표입니다. 두 번째 표는 보면 맨 중간에 2019학년도 수능이라고 그래서 평균 이렇게 돼 있죠. 찾으셨어요? 국어에 55점. 찾으셨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와서 보면 2018학년도 수능 평균 64.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65점으로 보면 두 개 차이가 10점이죠. 그죠? 국어에서 금년도 평균이 지난해 평균보다 100점 만점에서 10점이 떨어졌어요. 대단히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3점짜리를 시험 본 모든 친구들이 3점짜리를 3개씩 틀리고도 1점이 더 빠져야 되는 성적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국어의 평균 점수 최고점 보니까 맨 오른쪽 끝에 134점이라고 돼 있죠. 근데 2018학년도 수능에 보니까 150점이라고 돼 있죠. 이 두 개 차이는 몇 점이에요? 16점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2019학년도 국어에 100점 만점을 받은 학생의 표준 점수는 150점입니다. 아마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학평이나 이런 시험 보면 아마 표준 점수가 이 정도 나왔던 게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6모나 9모 또는 지난해 수능에서 뭐 보지도 못할 그런 성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가채점 기억은 아마 머릿속에서 지워지셨을 텐데 보시면 알죠, 그죠? 원점수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표준 점수 거꾸로 되게 높아지는 게 일반적인 표준 점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학 가형도 똑같은 기준을 보면 지난해 평균 65점이었습니다. 100점 만점에. 근데 예, 금년엔 61.6이죠. 62점으로 보면 3점 정도가 낮아졌죠. 여전히 표준 점수는 100점 만점의 최고점이 지난해 130이었는데 금년에 133. 찾으셨어요? 그 표에 3점 정도가 좀 올라가 있습니다. 수학 나형도 지난해 보시면 평균이 51.4였는데 금년에 48.7입니다. 대략 3점 정도가 낮아졌죠. 작년에 100점 만점의 표준 점수가 135점이었습니다. 근데 금년에 보시면 139점입니다. 4점이 올라갔죠. 자, 국어, 수학, 가나까지 보면 국어가 대폭 많이 표준 점수 최고점이 올라갔고요. 수학, 가나, 수학, 나도 지금 올라가 있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 원점수 100점에 올릴 수 있는 표준 점수의 최대치가 지금 지난해보다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의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100점 만점의 원점수가 가지는 표준 점수 최고점이 일단 높아져 있는 거죠. 최고점으로.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탐과탐은 보시면 자, 이 사탐과탐은 과목이 사회탐구가 9개입니다. 과학탐구가 물화생지가 완투해서 8개이기 때문에 이 내가 선택한 과목이 유리해질 수도 있고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복불복인데 뭐 어떻든 간에 지금 출제된 걸로 봐서 우리가 그 최고점을 보니까 자 한번 보세요. 사회탐구는 생윤이 지난해 최고점 50점 만점 최고점 63이었는데 63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윤사도 64고요. 그 다음에 한지가 어려웠어요. 어렵다 보니까 지난해 69점이었는데 표준점수 최고점이 마이너스 4점 65점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를 보시면 경제는 지난해 쉬웠어요. 2등급 블랭크가 나타났습니다. 표준점수 최고점이 64점이었는데 금년에 69점으로 점프했습니다. 평균 한번 보세요. 작년 평균은 30점으로 우리가 추정을 했는데 금년에는 24점입니다. 무려 6점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점짜리 2개씩을 더 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표준점수 최고점이 69점으로 플러스 5로 상당히 높아진 거죠. 자, 과학탐구 한번 볼까요? 물1하고 물2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69에서 물1이 66으로 떨어졌고요. 물2도 71에서 66으로 마이너스 5로 떨어졌죠. 이만큼 표준점수 최고점이 떨어졌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균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평균이 낮아지지 않고 똑같다는 경우에는 표준 편차의 영향 때문에 표준 편차가 줄어들면 나눠주는 값이 적기 때문에 또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아지게 됩니다. 어떤 과목별로 조금 더 유리가 있는데 생명과학 1하고 생명과학 2 한번 보실래요? 여기는 작년에 최고점이 68이었는데 금년에 72점으로 4점이나 올라갔어요. 생원 선택한 친구들이 만약 만점을 받았으면 그야말로 표준점수 최고점이 가장 높은 거죠. 그리고 여기는 한두 개 틀려도 표준점수가 다른 과목에서 원점수 만점 받은 표준점수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액면 표준점수만 비교하면 크게 손해는 또 안 봅니다. 하지만 100분위 기준으로 몇 표 쓰면 또 불리해지기 때문에 자, 생명과학2도 지난 67에서 70점으로 3점 올라갔죠. 그래서 과목 간의 유불리가 발생하는데 이것만 보고 내가 지원하는 대학이 과학탐구나 사회탐구에서 표준점수를 그대로 내 점수를 그대로 반영해 준다면 내가 받은 표준점수의 최고점 그 다음 점수를 비교해보면 유리하다 불리하다 정도를 바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유불리가 여기서 이제 나타나죠. 하지만 최상위나 상위권 만점이 아니고 중위권, 예를 들어서 2등급, 3등급 이렇게 내려가서 표준점수의 특징 때문에 그 정도 되는 점수가 지난해나 금년이랑 크게 다르지 않고요. 과목과도 거의 대동소이해집니다. 케이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한번 갈게요. 오른쪽으로 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최고점은 봤는데 그럼 과목별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내려가면서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자, 국어 한번 보세요. 국어는 꼭대기가 정말 지난해보다 엄청 표준점수가 높아져서 플러스 16점으로 150점인데 1등급 선에서도 보면 여전히 높아요. 작년에 2018 수능이 표준점수 1등급이 몇 점이에요? 128점이죠. 찾으셨어요? 찾았죠? 네. 5페이지 위에 있는 표입니다. 국어. 그 다음에 금년 2019 수능의 표준점수는 132점이죠. 여기서 4점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2등급까지도 2점이 더 높아졌죠. 맨 오른쪽에 차이 점수 보시면. 근데 3등급 되니까 어때요? 지난해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았었어요. 117점에 117점이니까 차이가 안 납니다. 자, 근데 4등급 가니까 어때요? 109점에서 107점으로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5등급도 보니까 98에서 95로 마이너스 3점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3등급 라인에서는 지난해나 금년이나 똑같은 점수 차이로 볼 수 있는데 분포가 국어에서는 3등급 위쪽으로는 점수가 올라가면서 또 벌어지고요. 3등급 아래로는 표준 점수가 더 낮아지면서 지난해보다 또 변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 5등급까지 끊어서 보면 중간에 표에 보면 2018 수능의 표준 점수 5등급은 98점이죠. 찾으셨어요? 자, 위로 올라가서 1등급은 보니까 구분 점수가 128이죠. 이 두 개의 점수 차이는 몇 점입니까? 몇 점이에요? 몇 점이요? 30점이죠. 근데 다시 금년도에 와서 5등급의 구분 점수 95점이죠. 맨 위에 132점 1등급 구분 점수죠. 두 개의 차이 점수 몇 점이에요? 37. 이만큼 5등급까지의 차이도 7 정도가 더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까 꼭대기에서 시작했잖아요. 그죠? 150과 134는 16점이 벌어져 있는데 위에서 그 해당 학년도에서 점수를 보니까 여전히 1등급 구분선에서부터 5등급까지도 점수 차이가 더 촘촘하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구분이 그만큼 된다는 거죠. 동점자가 그만큼 적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학 가나 수학 나도 거의 대동소이하죠. 수학 가는 아까 제가 국어에서 설명드린 거 거의 똑같습니다. 점수만 차이가 있지. 대략 3등급 선에서 지난해 116에서 금년에 117이니까 거의 똑같아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학 나는 조금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3등급 구간에서는 오히려 더 낮아졌다가 다시 4등급 구간에서는 똑같아지면서 그 밑으로는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3등급에서 지난해보다 점수가 오히려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왜 제가 이렇게 구간을 말씀드리냐면 맨 위쪽부터는 사실은 1등급 쪽으로는 다 구분이 돼 있어서 지금 이제 400 몇 점 얘기하거나 390 몇 점 얘기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는 점수가 차곡차곡 다 갈라져요. 나눠진다. 근데 중위권에 오면 작년하고 똑같거나 오히려 더 분리해서 더 촘촘해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 3등급, 4등급이죠. 그래서 여기는 지난해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데 위쪽에서 안 나눠진 만큼 나눠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지원에서는 내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붙을지 떨어질지는 판단 자체가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된다. 정도는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아래표 보시면 수학 가나는 대동소이한 설명이니까 넘어가고요. 5페이지 아래는 영어가 나와 있죠. 영어는 보시면 언론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정말 지난해 영어 만점자가 10%였는데요. 금년에는 5.3%입니다. 반토막아들이 정말 1등급 이상의 비율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근데 이게 적지 않은 결과를 수시에서의 합격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2등급도 보면 작년에 2등급까지가 30%였는데 금년에 20%로 10% 정도 낮아졌죠. 3등급까지도 55에서 38입니다. 여전히 17% 정도가 빠지죠. 맨 오른쪽 보시면. 자, 작년에는 수시 모집에 최장력 기준을 갖출 때 기본적으로 영어가 몇 등급 이상, 몇 등급까지 뭐 이렇게 돼 있는 영어를 필수로 지정하지 않고 성대나 연대는 지정을 했는데요. 나머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영어의 등급도 포함해서 합산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영어에서 등급이 잘 나오니까 영어 등급 플러스 다른 영역 하나만 하더라도 최저 기준을 채우기가 충족하기가 상당히 용이했어요. 근데 금년에는 작년에 거의 뭐 절반 이하지만 밑으로서는 보면은 수능 최장력 기준을 채우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더군다나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나 수학가에서 특정 영역에 있어서 내가 평소에 받았던 성적보다 등급을 잘 못 받으니까 등급을 전체를 조합을 하니까 원하는 등급이 잘 나오지 않았던 거죠.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실래요? 자, 여기에 또 치명적인 걸 또 갖다 붙인 게 뭐냐면 사회탐구입니다. 사회탐구는 정말 해도 너무한 거죠. 국어가 어려웠다면 사회탐구는 이럴 수 있냐 싶을 정도예요. 자, 6페이지입니다. 2019 수능에 표준점수, 원점수 이렇게 나와 있죠. 표준점수를 아까 최고점수를 살펴봤는데 2등급부터는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여기서는 이거 한번 봅시다. 생활과 윤리 1등급 원점수 몇 점이에요? 50점. 만점입니다. 윤사는 어때요? 1등급 컷이 50점입니다.
한지도 50, 세지도 50, 동사도 50, 세사도 50, 법정은 47, 경제는 47, 사무는 47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이나 경제, 사무는 3점짜리 하나 틀려야 1등급 컷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6개 과목은 다 만점 받아요. 안 그러면 2등급이에요. 정말 이럴 수 있냐 싶을 정도죠. 국어학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어, 수학나, 영어, 사탐으로 이루어는 인문계열 학생들한테는 사탐까지 협조를 잘 안 해주는 거예요. 웬만하면 내가 하나 틀려도 1등급 받아야 되는데 하나 틀리니까 2등급이 온 거죠. 하나 틀리지 않고 2개 정도씩 틀리면은 생윤 같은 경우에는 45점으로 3등급으로 가버리는 거죠. 원하는 등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평소만큼. 그러니까 수시 모집의 최저력 기준 채우기가 수월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제까지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재학생들 중에서 학교에서 상담받으려고, 정시 상담받으려고 대기하는 애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수시 모집에서도 예를 들면 예비 합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번호를 좀 잘 받아서 기다려 보는 뭐 이런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발표해서 예비 번호도 받지 못한 친구들이 꽤 많은 거고요. 내일까지라고 하는데 기대가 좀 되지 않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자, 오른쪽은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인데 물리 1에서 지구과학 2인데 아까 제가 물 1하고 물 2는 어려웠었다고 좀 쉽게 출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면에 생원하고 생2는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 원점수는 아까 제가 이제 사회탐구는 참고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서는 별로 실제 정시 모집에서나 물론 수시 등급 갖추는데도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물 1에서부터 G2는 그냥 표준 점수만 비교해 보시면 1등급도 보시면 1등급이 66, 64, 67, 4, 65 위에서부터요. 보라색지 66, 66, 66, 65죠. 크게 다르지 않죠? 그죠? 그래서 8개 과목에 1등급에서부터 2등급 코스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영역 간의, 과목 간의 유불리가 바탕은 또 사탐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꼭대기에서는 조금 다른데 2등급, 3등급 이렇게 내려가면 크게 다르지 않아서 유불리가 실제로는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원점수에 따라서 달라졌던 건 분명히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 2를 어렵게 선택했는데 물 1을 어렵게 선택했는데 1등급 컷이 얼마예요? 50점입니다. 50점. 물 1하고 물 2. 내가 물리 1, 물리 2를 선택해서 보면서 모의고사 때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실제 수능에서는 고득점을 받고도 1등급, 뭐 2등급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넘길게요. 자, 여기 이제 8페이지 표가 좀 중요한데요. 표는 좀 유념해서 들으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맨 왼쪽에 국어, 수학나, 사탐 기준으로 나와 있는 국수탐의 표준 점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예. 자, 체크를 한번 해봅니다. 표시를. 쭉 내려가서 390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치시고요. 숫자에다가 1등급이라고 쓰십니다. 그 다음에 두 개 밑에 내려가면 375점 있죠? 동그라미 하시고 2등급이라고 하나 쓰세요. 그 다음에 360이라고 했는데 동그라미 하시고 3등급이라고 하나 쓰세요. 자, 이 390과 375하고 360은 뭐냐면 지금 국어, 수학, 탐구, 인문계열이니까 국어, 수학, 나, 사탐 두 과목의 표준 점수의 합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 들으셨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 점수가 뭐냐고 물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국어의 표준 점수, 수학, 나의 표준 점수, 사탐 두 과목의 표준 점수를 모두 다 합한 점수입니다. 자, 아까 1등급이라고 쓴 390은 뭐냐면 국어나 수학나, 사탐 두 과목의 1등급 되는 표준 점수를 다 합하면 대략 390점입니다. 그 다음에 2등급이라고 한 거는 원래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 그 다음에 탐구 두 과목의 표준 점수의 2등급을 합하면은 대략 한 125점 되거든요. 그 3개의 점수를, 125점을 3개 합하면 375잖아요. 그죠? 360은 3등급입니다. 120점 정도가 국어의 표준 점수의 3등급 컷, 부분 점수가 120 정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 나눠서 보냐면 지금 보니까 부모님 중에서는 점수를 모르시는 부모님도 대단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상담을 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은 부모님이 성적표를 못 봤대요. 우리 아이가 성적을 알고 있는데 성적표가 구해지는 대로 다시 상담을 하자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이가 오픈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등급은 아세요? 그랬더니 등급은 대충 아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3등급을 몽땅 모으면 그 3등급에 해당되는 점수가 360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정도 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치표나 다른 자료를 보실 때 대략 추정을 해서 보실 수 있는 선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갈게요. 3등급 360인데 그러면 여기까지 국어나 수학나 100분위, 사탐 두 과목의 100분위를 합해서 보면 242예요. 근데 100분위는 국어 100분위 100이 만점이죠. 수학도 100분위, 수학나가 100이 만점이죠. 사탐은 각각 100이잖아요. 그죠? 이 두 개는 평균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300 만점으로 242점 라인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점수가 360이고 100분위가 국어, 수학, 탐구를, 사탐을 합해서 다 242잖아요. 그러면 나는 표준 점수랑 100분위가 다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표준 점수는 360인데 100분위를 보니까 국어, 수학, 사탐도 하니까 251점이에요. 그럼 나는 표준 점수 365 정도 되는 100분위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에 비해서 100분위가 훨씬 더 높아요. 유리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 242라인에 보면 예상 삭차는 54,700이고요. 누적 퍼센트가 22.33% 돼 있고 영어 등급은 3등급 정도가 되는 친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난해 입시 결과, 대학에서 발표한 결과나 또는 학교에서 자료가, 고등학교에서 있는 자료를 보실 때 359 국어, 수학, 사탐이. 그러니까 똑같죠? 금년이랑 지난해랑.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등급이나 3등급, 4등급 내려가게 되면 표준 점수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100분위는 지금 보면 237인데 작년보다 한 5점 정도 분위이 높아졌죠. 이 구간별로 100분위가 좀 심각하게 좀 달라졌어요. 국어의 영향력이 큰데 일부 수학나의 영향력도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영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다 보여드렸는데 우리 아버님 좀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아버님들은 옛날부터 좋아하시는 게, 자, 위에서부터 헤아리는 석차, 몇 등 정도 어디 갈 수 있다더라, 이런 것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 그러면 55,000등에 아까 제가 360점에 55,000명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54,700명인 이 선이 어느 정도 갈 수 있느냐는 머릿속을 헤아린 거하고 왜 다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22%가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야 되지 않느냐, 18%니. 그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맨 아래 보시면 여기서 전체 인원을 보는 인원이랑 누적 퍼센트는 국어와 수학나와 영어와 사탐 두 과목을 몽땅 다 본 학생들을 24만 5천 명으로 본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 표 잠깐 보고 왔죠. 맨 첫 번째 표 기억나세요? 맨 첫 번째 표에 한번 넘겨서 볼까요? 4페이지에 수학나만 응시하더라도 수학나의 2019 수능 응시 34만 명이에요. 그죠? 사탐 응시 보니까 얼마예요? 26만 6천 명. 그러니까 수학 나 보시면 안 되고요. 국어 보시면 안 되고 영어 보시면 안 되고 사회탐구를 응시한 26만 6천 명 응시자 중에서 이게 사탐을 한 과목 본 친구들도 있고요. 그죠? 전체 조합이 안 돼서 또 이제 여러 빠지는 것들을 다 빼고 나니까 24만 5천 명으로 저희가 추정을 한 겁니다. 자, 수학의 34만 명은 뭘 할 수가 있어요? 자연계열인데 수학 나영, 가영을 보지 않고 나영을 본 친구들이 한 8만 명 정도 있거든요. 걔네들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 다 걷어내고 난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4만 명이나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자, 9페이지로 가면 이제 자연계열입니다. 패턴은 인문이랑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등급 390이죠. 2등급 375, 3등급 36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375 한번 볼까요? 2등급에 다 합한 마지막 선인데 100분의 265, 17,000등 정도 되고 10% 되네요. 영어는 2등급 정도고 작년도에 369 표준 점수네요. 국어, 수학, 가, 바탕 두 과목의 표준 점수를 다 합한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도 차이가 좀 나죠? 자연계열은 플러스 6점 정도가 더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100분위는 대동소이합니다. 작년에 266점, 금년에 265점. 그래서 100분위로 보실 때는 자연계열은 그냥 작년에 이 정도 100분위가 합격했구나, 내 100분위가 이 정도면 되겠구나 라고 가늠하시면 되는데 표준 점수는 지난해보다 많이 높아야 돼요. 그죠? 작년에 보니까 376점이 붙었던 대학 학과라고 보시면 금년에는 385점은 돼야 붙겠구나라고 대략적으로 국어 수학과의 바탕의 두 과목의 표준 점수를 합한 점수로 비교를 해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되셨죠? 안 되셨나요?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네. 네. 다시 한 번 더 해요. 우리 그 학생하고 같이 오신 분이 있고요. 또 집에 가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0페이지 보면 표가 두 개 있는데 이 위에 표는 만약에 우리 학생이 한 개 영역을 되게 좀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인문계 국어 수학나 사탐 기준의 330 라인을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10페이지 위쪽에 표에 2019 수능시험 영역 분별 점수 변환표 맨 아래가 315점이죠. 위가 320, 위에 325, 330 라인을 보시는 겁니다. 자, 국어 수학만 탐구를 빼고 국어 수학만 보니까 평균 점수가 224죠. 그 다음에 수학을 빼고 국어 탐구만 보니까 227이에요. 이 라인에서 우리 학생이 만약에 수학을 빼고 보거나 또는 탐구를 망쳐서 빼고 본다면 이 정도 점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한 개 영역을 뺐을 때 어느 정도 점수 차이가 나느냐를 비교를 해보는 거죠. 불행하게도 영어 등급은 없고요. 그래서 100분위는 연결시켜놨습니다. 330의 편점수에 해당되는 100분위, 국산 100분위가 196이기 때문에 국어 수학의 국어 탐구의 100분위도 이 두 개의 100분위 합이지만 다르죠, 그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서 내가 더 얼마만큼 유리한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두 개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100분위 합했더니 130 내가 9 정도 나왔어요. 근데 국어 탐구를 합해서 139가 나오면 거기서 거기에요. 그죠?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아야 되는 거고 국어 수학은 합했는데 139가 나왔다면 되게 잘한 거예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4점 정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성적의 유불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연계는 통과할게요. 자, 그 다음 밑에 10페이지 보시면 밑에 10페이지에 표 이번엔 자연계 볼게요. 자, 총점 대비 영역별 평균이라고 되는데 얘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표는. 뒤에서 또 한 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왜 중요하냐면 내 점수는 이미 성적표 받았죠. 아까 오픈하지 않은 그 학생만 빼면 나도 알고 우리 어머니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다 내 성적 알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비상이나 아니면 진학사나 UA나 이런 사이트에 대학별 점수 계산할 때 내 점수 집어넣으면 내 성적이 A사나 B사나 C사나 점수가 다 똑같이 나오겠죠. 내 점수니까 고유한 하나의 점수잖아요. 그죠?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근데 A사의 내 점수가 이 대학의 이 학과의 점수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980점인데 다른 데는 979잖아요. 또 다른 데는 978이잖아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점수를 다 제대로 냈다면 이 기관의 점수가 다 세 개 기관의 점수가 똑같아야 돼요. 내 점수는. 근데 배치 점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 보면 대략 여기 370 한번 볼까요? 자연계열의 370점수 일단 볼게요. 10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표입니다. 자연계열 400, 395, 390, 385 이렇게 중간에 370 찾으셨어요? 국어는 125.7, 수학과는 120.3, 과탐은 124, 영어는 2등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위치 찾으셨죠? 자, 이게 370을 받은 학생의 영역별로 이 정도 평균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국어가 126점이 아니고 127점 정도 돼요. 바로 위에 정도 뭐나 그 사이 정도 되겠죠. 근데 수학은 보니까 가가 120이 아니고 127 정도 돼요. 수학을 대단히 잘한 거죠. 이 370점대 받은 친구들보다. 근데 과학은 좀 못했어요. 과학은 120이 아니고 124가 아니고 뭐 110 몇 점 정도 돼요. 115점 정도로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적의 조합으로 내 성적에서의 영역별 조합에서는 수학 반영이 한 40% 정도 되면 훨씬 더 점수가 높아지죠. 과탐인데도 불구하고 자연계인데도 불구하고 과탐은 한 20%만 반영하게 되면 내 성적은 이 370점대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대학별로 계산하면. 반영 비율을 계산하게 되면 내 점수가 수학이 높으니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수학 반영 비율이 다른 영역보다 높잖아요. 훨씬 더 고공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게 대학별 계산의 핵심이 되는 건데 이 표가 비상표도 있고 대성표도 있고 종로표도 있고 이투수표도 있고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370점으로 배치표에는 다 점수가 똑같은데 배치표는 영역별 반영 비율이 안 들어가니까요. 가산점도 없어요. 그런데 사이트에서 계산해 보니까 점수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별 계산식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처럼 배치표 보고 그 배치 점수의 단일 점수로 합산한 점수를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대학별 계산 점수로 환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10페이지 이 표만
아래에 있는 표만 좀 잘 보실 줄 알면 되고요. 8페이지, 9페이지는 그냥 아까 제가 그 참고해드린 위치로 나중에 배치표에서 점수 보실 때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진도를 좀 나가볼게요. 자, 이제 요 책자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요. 뒤에 마지막에 정리 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책자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마 이 책자만 한 일주일 동안만 열심히 그냥 공부하셔도 정시 모집에서는 거의 박사님 정도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쉽진 않아요, 이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제 보면 내일입니다. 드디어 수시 발표,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고 다음 주 월, 화, 수에 수시 등록이 이루어지죠. 내일 예비 번호를 좀 앞쪽을 받으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지금 보면 아마 오늘 이 자리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수시 합격했어요. 등록을 대기하고 있으면 수능하고 상관없죠. 수시로 가면 됩니다. 잘한 거예요. 어떻든 정말 잘했다면. 자, 그 다음에 수시에 추가 모집에 대기하고 있어요. 수능이 안 나왔어요. 그럼 정시보다 수시로 가야 되겠죠? 추합에 대기하고 있어요. 예비번호 받아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성심성의껏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보면 정시 수능을 대박 받았어요. 그죠? 수능이 잘 나왔어요. 야,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다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 나는 정말 그 선생님이 제대로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이럴 수 있죠. 자, 수능 잘 나왔는데 수시도 추합 대기하고 있어요. 예비번호 한 1, 2번 받으면 이건 정말 미칠 노릇입니다. 그죠? 근데 어떤 때에는 수시보다 정시로 가야 되긴 하는데 수시 추합에는 되면 안 되죠. 되면 가야 되니까.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자, 수시 불합격했어요. 그다음 정시 수능이 얼마큼 나왔어요. 그럼 가나다군에 정시 모집으로 잘 나온 겁니다. 정시. 근데 수시가 안 됐어요. 내일 발표했는데 보니까 수능도 잘 안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부터 지방에 이제 몇 군데 설명 가다 보니까 선생님 몇 군데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재수종합반 경기도에 주변에 잘하는 데 있다며 그런데 좀 소개를 좀 해줘.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 그건 아니라고 봐요. 원서 넣어봐야 돼요. 정시 모집에. 왜 넣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결실이 높아서 내년도에 성적을 받았는데 그 성적이 만약에 대폭 오른다고 하더라도 저는 꼭 그럽니다. 특히 현역이신 경우에는 고3이잖아요. 금년에 가나다고는 내가 원서 넣고 싶은데 원래 넣으려고 했던 날 넣어보세요. 끝장까지 확인 한번 해보는 거죠. 예비번호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받았으면 몇 번까지 도는지를 실제 체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에 성적이 올라도 지원에 실패하지 않거든요. 성적이 올랐는데도 지원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수한 여학생 얼마 됐습니다. 4, 5년 전까지 이제 상담했던 친구인데 오수한 여학생 처음에는 성적이 웬만큼 안 나왔죠. 평소보다 재수했습니다. 정말 잘 나왔어요. 정말 잘 나왔습니다. 수의를 넣었어요. 떨어졌어요. 근데 삼수를 했는데 성적이 더 잘 나온 거죠. 이번에 의예를 노렸죠. 의예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4번, 5번까지 시험을 갔는데 5번째는 의대가 아니라 수예 정도만 실력밖에 안 나오는 거죠. 수예 한 군데만 넣고 나머지 2군데는 또 수예도 안 넣었어요. 왜?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치 않게 지원에 실패하면 계속 수능 공부를 더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넣고 싶은데 넣고 나머지 합격할 때 넣었잖아요. 근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다니세요. 다니면서 또 반수 공부를 나에 다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1년을 더 공부해서 성공해보자 그러면 합격할 확률도 높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도 높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남아있는 정시에 최선을 좀 다하는 게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해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국어, 수학, 영어가 변별력이 있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이나 어머님들 보시기에 우리 아이 성적은 그렇지 않은 데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인문계는 국어, 수학과 영어 3등 순으로 성적이 우수하면 금년의 대학 입시에서는 훨씬 더 조합이 잘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연계는 국어, 수학과 바탕 영어 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자, 수시에서 정시로 2월 인원이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10월까지 이제 등록을 하고 봐야 되겠죠. 근데 등록을 하고 본다고 당장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예비번호 받은 친구들을 계속 돌면서 수시가 완전히 클리어되니까 27일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됩니다. 어떻든 간에 최종 인원은 더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국어, 수학, 탐구와 영어를 합산한, 영어는 등급이잖아요. 등급 환산 점수까지 다 고려를 해서 내 자신의 경쟁력을 좀 봐야 되고요. 최상위권에서 상위권이죠. 이 상위권 대략 한 1등급까지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국어, 수학의 성적 합산한 순서대로 갈 거예요.
영어는 1등급 또는 2등급도 가능성이 좀 있는 겁니다. 영어가 3등급이면 조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이 영어 절대평가가 2년 차입니다. 지난해에요. 근데 우리가 입시 결과는 2017학년도도 있고 16학년도도 있고 15학년도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별로 활용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영어 절대평가로 바뀌면서부터는 뒤에도 한번 얘기합니다만 세상에 없던 일이 생겼어요. 영어의 변별력이. 근데 작년에는 영어가 좀 쉽게 냈더니 금년에 또 뭐 이렇게 또 어렵게 내요, 그죠? 그래서 또 달라졌어요. 영어의 변수가 지난해하고 또 다른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영어 절대평가로 위한 금년에 변수가 또 많이 존재를 하고요. 정시 선발 인원, 최초 인원은 좀 줄었는데 수시에서 2월 되는 인원이 많아질 것 같으니까 인원 변수도 금년에 또 존재를 하는, 더 지난해보다는 더 다르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100%로 정시 모집에 선발을 해요. 그리고 보니까 작년에는 변별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위권도 많고 동점자도 많고 영어도 쉽게 출제되고 이러다 보니까 광역 단위 모집이죠. 예를 들어서 인문계열, 사회과학계열, 그죠? 공학계열, 뭐 자유정신 이렇게 해서 모집 인원이 많은 쪽에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고 컷도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수혜를 많이 본 대학이 이화여대였을 겁니다. 인문계열, 자연계열 이렇게 해서 인원을 몰았고 영어가 쉬웠잖아요, 그죠? 이제 영어 1등급자 수도 많았고 하니까 국어, 수학, 탐구 성적도 높은 아이들이라야 합격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과 위주의 군별 분할 모집이 있고 학과 서열도 많이 달라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영어의 등급 때문에 국어, 수학, 탐구 기준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대학은 영어의 변별이 하나도 없으니까 영어를 빼고 국수탐 기준으로만 하고 또 어떤 대학은 국수탐 성적이 좀 안 되더라도 영어 1등급이면 달라지고 이러니까 사실은 대학 안에서도 좀 달라지기도 하고 가군, 나군의 배열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하고 복잡한 과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등급제 때문에 모든 것들이 조금 뒤죽박죽이 된 그런 입시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치표를 짜보니까 이게 원래는 여기 있으면 안 될 학과들이 지난해 결과는 그렇게 온 거죠. 근데 논란도 많았어요. 일부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 학과 위치를 찾아줘야지. 하지만 영어 등급 때문에 좀 바뀌어진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1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금년에는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레인지를 좀 잡아놓고 그 범위 안에서 어떻게 조율해 나가고 압축해 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과 선택은 보니까요, 물론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전히 취업이 잘 되는 학과들이 있죠. 진로가 괜찮거나 또는 학교에서 이제 경제적인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생활비 받으면서 다닐 수 있는 학과에 대한 선택이 좀 높아진 것 같고요. 산업영역 때문에 관련되는 학과들도 조금 더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원 패턴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까 박영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뭘 해야 될지에 대해 생각을 하고 고민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학과는 별로예요. 제가 어떤 학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대학 중심으로 그룹핑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대학에 들어가서 요새는 이중전공도 있고 복수전공도 있고 그죠? 대학 안에서 해야 될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선택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특히 정시에서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제 다시 한번 요약하면 최상위권, 상위권까지는 좀 괜찮은데 중위권에 오면 3, 4등급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작년하고 똑같아지긴 하는데 상위권에서 지원을 좀 어떻게 할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최상위권하고 상위권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점수 가지고 그냥 그대로 넣어주면 괜찮은데 상위권에서 작년처럼 경쟁률이 좀 높아서 잘 원서를 넣지 않고 아니 좀 낮출래 이렇게 되면 복잡해집니다. 3, 4등급은 연세 반응 보이면서 조금만 잘못되더라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자기 점수 가지고 이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을 넣어주고 3, 4등급도 좀 자기의 여유를 숨통을 터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좀 하고 있습니다. 영어 1등급 영향력이 발생했다는 거. 학생부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반영을 안 하죠. 서울에도 보면 뒤에도 나옵니다. 한양대, 건대, 동대 정도인데 지방에 가면 학생부 일부 반영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반영되는 대학은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근데 최상위권은 변별이 됐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3등급, 4등급 내려가면서 내려가면 똑같기 때문에 커트라인에서는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12월 13일입니다. 그죠? 내일 발표가 이루어지고 등록하고 수시 미등록 추공까지 클리어가 27일 되고 하루 쉬고 29일부터 원서 접수 들어갑니다.
가군, 나군, 다군이죠. 세 개 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죠? 다군 먼저 넣어도 되고, 나군 넣어도 되고, 가군 넣어도 되고, 새벽에 넣어도 되고, 한밤중에 넣어도 되고, 저녁에 넣어도 되고, 낮에 넣어도 되고. 원하시는 기간 내에 목표 대학이 잡히는 것부터 바로 정리를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합격자 발표가 1월 29일 날 나잖아요. 그러면 합격자 발표가 난 다음에 등록 기간이 있고 미등록 충원 있죠. 정시 모집은 수시보다 훨씬 다릅니다. 이제 앞으로 수시 등록 끝나고 난 다음에 추합 받아서 이제 도는 거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근데 정시 모집은 수시하고 전혀 다르게 가나 다군을 정해놓고 그 군별로 하나씩만 넣어야 되잖아요. 대학이 눈에 보이는 거죠. 가군은 서울대가 있고 나군은 연고대가 있고 또 가군에 서강대가 있고 그 다음에 성대나 한대는 분할을 하고 그 밑으로는 다 분할하죠. 가군도 있고 나군도 있고 다군도 있고 물론 이제 가군에만 있고 다군에만 있는 대학도 있습니다. 뭐 홍대나 숭실대 같은 경우는 가군에만 있고 다르니까. 근데 어쨌거나 가면 나중에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정리대가 하나 둘씩 이제 들어가는 구조로 지원을 하고 그렇게 등록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미등록 충원까지 다 이루어지는 2월 중순까지가 결정이 안 나요. 그래서 다른 대학들 예를 들어서 한양대 같은 경우는요 정말 합격자 발표를 일찍 한답니다. 아까 1월 3일까지 원서접수 마감이잖아요. 마감되고 난 다음에 1월 10일 정도 되면 합격자 발표합니다. 발표돼도 아무 상관없죠. 왜? 내가 예비번호를 받든 최초합을 하든 기다려야 됩니다. 서울대가 왕입니다. 서울대가 발표돼서 합격자가 다 정리돼야 연고대 정리되고 서강대 정리되고 위에서부터 다 정리돼서 정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물론 이제 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월 중순까지 이어집니다. 자, 정시 모집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정시 모집은 모집 인원이 전체 작년까지 이제 92,000명, 10만이 깨졌는데요. 금년에는 82,000명입니다. 10% 10,000명 정도가 더 감소를 했고요. 자, 더 중요한 거는 이게 군별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문 자연만 짚게 보면 작년보다 인원 변화가 거의 많이 없는데 중대계 같은 경우는 112명이 빠졌죠. 한양대는 좀 늘어났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외대는 또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건대도 인원이 좀 줄었고요. 전체적으로 15개 정도 되는 대학에서 800명 정도 넘게 인원이 줄었죠. 이게 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18학년도에 발표했던 최초 인원, 2019학년도 최초 인원들의 인원 차이를 보시면 가군은 조금 이제 대동소이하다 보면 조금 늘긴 했네요. 나군은 좀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군도 좀 줄고 했는데 나군에서 많이 줄었죠. 근데 나군에서 많이 줄었는데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준비할게요. 이게 줄어든 대학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대학들도 있고 계열별로도 조금 다르고 상향. 전체적으로 인원 변화가 있다 정도 보시고요. 자, 바로 볼게요. 인문만 놓고 보면 이건 이제 서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룹핑해서 많이 지원하는 수준이라고 뭐 수준별로 나눠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카이입니다. 가군에 서울대 있죠. 나군에 인문계열입니다. 나군에 연고대가 있어요. 300명 정도 되고 여기는 얼마입니까? 800명 정도 되죠. 이렇게 복수 지원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죠. 그죠? 다군에는 지원 안 하거나 넣거나 그죠? 대부분 안 할 거예요. 인문계열이 지원할 수 있는 의대 찾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뭐 합격되면 뭐합니까? 그죠? 안 갈 가능성이 높은데. 자, 가나에서 결판을 지어야 되는데 이 두 군데 합격되면 여기다 등록하고 여기를 비우겠죠. 그죠? 근데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서울대에다 원서를 넣고 난 다음에 연고대가 아니라 안전하게 성대나 한양대에 상위권에 있는 글로벌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다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붙고 여기는 노려보자는 거죠. 여기 왜 안 가느냐? 다른 학과들 예를 들어서 뭐 인문이라든지 아니면 어문이라든지 이런 데 가봐야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과 괜찮은 데 가자. 이렇게 복수 지원을 있고 이렇게 있고 어쨌거나 합격되면 다 이리 가죠. 그죠? 여기는 비워지고. 자, 서강대 성대 합격하면은 연고대하고 복수 지원하겠죠. 그래서 또 빨려 들어가요. 여기는 서로 나눠서 성대 한대 지원하거나 한대 성대 지원할 수도 있고요. 서강대 뭐 성대 한대 이렇게 지원할 수도 있고 복수 지원합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보면 가군의 전체 여기까지 토탈 누적해 보니까 900명 정도 되죠. 근데 나군은 1100명입니다. 이게 더 많아지는 거죠. 근데 많아지더라도 대학이 나눠져 있으니까 여전히 여기서는 복수 지원하는 여기가 더 유리하고 여기는 성대 한 대밖에 없으니까 지원은 사실은 유리하지 않은 거죠. 자, 그 밑에 이제 오니까 중앙대가 들어옵니다. 중앙대가 와서 가군, 나군, 다군인데 나군, 다군이 많죠. 가군은 별로 없고 경희대가 이제 또 들어오네요.
경희대는 가군으로 들어와 있고 국제 캠퍼스는 나군으로 가고 외대가 들어오면서 나군에 또 자리 잡고 서울시립대는 가군에서 많이 뽑죠. 자 이렇게 보면 인원이 많고 적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원이 많은 데를 이렇게 분할 모집, 학과 분할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경영을 여기서도 뽑고 여기서도 뽑고 안 되니까 여기 가군에서 뽑는 모집 단위가 따로 있고 나군에서 뽑는 모집 단위가 따로 있는데 여기에 인원이 많잖아요. 그러면 대표군이라고 해요. 여기보다는 여기에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여유 있습니다. 점수가 선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룹핑되어 있을 때도 요 인원들을 나눠서 보는 게 훨씬 낫죠. 예를 들면 380점 정도 수준에 있는 친구라면 지원할 때 가군에서 여기 욕심내서 지원할 수도 있지만은 경희나 외대나 시립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게 훨씬 낫겠죠. 인원이 많으니까. 여기로 오게 되면 경희대 국제 지원 안 하겠죠. 외대나 아니면 중대 쪽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렇게 큼지막한 데를 지원해야 돼요. 가군 73보다는 나군에 있는 116 이런 데를 오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물론 다군도 있긴 합니다. 중대는 전략적으로 합니다. 자, 조금 더 밑에 내려와서 보면 자, 건대, 동대, 홍대, 숙대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가군은 건대도 있죠. 근데 주력은 뭐예요? 동국대입니다. 동국대가 300명 있죠. 나군도 있기는 나군은 얼마 안 돼요. 그럼 나군은 어디냐? 나군은 건대입니다. 276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군은 어디예요? 홍익대입니다. 변수가 숙대가 391명을 이렇게 있죠. 숙대가 391명이라도 남학생은 지원 못합니다. 그래서 이쪽 개설군대예요. 그래서 가군, 나군, 나군을 놓고 보면 건대, 동대, 건대, 홍대, 순리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좀 더 가면 가군에 뭐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숭실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가군에 국민대도 좀 있긴 하네요. 국민 숭실대도 있고 나군에는 의외로 또 많네요. 그죠? 세종도 눈에 띄고 국민대도 인원이 좀 있고 명지도 있고 단대 죽전도 있고 상명대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높낮이를 조절해 볼 수 있고 다군도 좀 여유가 있네요. 여유가 있는데 국민대도 있고 그다음에 광운대가 다군에서 인원을 이 두 개만 놓고 보면 이게 이제 대표군 집중군이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다음 조금 더 이제 다른 상황을 놓고 보면 가톨릭대가 가군에서 많이 뽑고 그다음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하네요. 대동소이한데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 별로 좋지 않죠. 65, 90 이런 차이가 거의 안 나죠. 근데 한양대 에리카는 또 가군에서 많이 뽑네요. 가천대도 가군에서 뽑고 다군에서도 많이 뽑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놓고 보면 좀 지원하려고 했더니 다군이 별로 없죠. 가천대에 많이 몰리거나 아니면 인하대나 아주대 정도를 생각하는 모양이 되죠. 인서울에 있는 물론 여대도 있고 다른 대학들도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가군은 3,300이죠. 무적이니까. 나군은 인문계가 3,700이고 다군이 1,500이잖아요. 다군 인원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가군하고 나군, 특히 나군에서 전략적으로 많은 지원을 잘 해야 되는데 전체로 놓고 보면 그런데 아까 보셨던 대로 그룹핑해서 보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연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연계열. 자연계열은 위쪽에서는 여전히 서울대, 연구대가 나누죠. 한 가지 다른 거는 서울대에 아까 인문 인원보다 자연 인원이 훨씬 많잖아요. 그죠? 많고 그 다음에 연구대에서는 인원들이 오히려 인문보다는 조금 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군에서는 서성한이 보면 인원들이 이때도 많고 그 다음에 한양대하고 성대는 반대예요. 성대는 가군에 자연계열 인원이 많고 한양대는 나군에 자연계열 인원들이 더 많다는 게 특징이고요. 여기서도 놓고 보면 그 다음에는 경희대가 가군에 있죠. 국제캠퍼스는 나군으로 가고 그 다음에 중대는 가군에도 있고 나군에도 있고 시립대는 가군에 있죠. 자 여기 정도 와서 놓고 보면 이제 좀 다른 게임이죠. 아까 경희대는 국제캠퍼스가 인문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근데 자연계열로 오면 국제캠퍼스 공대가 경희대가 그죠? 공대는 전부가 다 국제캠퍼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쟁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나군으로 몰아넣고 경쟁을 하면 예를 들면 건대나 경희대도 올 수도 있지만 중대나 경희대 공대로 올 수도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좀 고려를 하니까 경희대 입장에서는 나군에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 게 괜찮죠. 근데 하지만 건대는 가군에서 있는 거죠. 가군에 있으면서 경희대 국제하고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고 근데 홍대는 오롯이 다군입니다. 다군에서 버티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다군에 지원할 때가 중대하고 점핑하면 건대도 일부 있긴 합니다만 가군, 나군이 많기 때문에 홍대는 다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10배수 뭐 학과에 따라서 15배수, 20배수까지 돌아도 계속 다시 추합을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과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학교별로 보면요. 가군에서는 여기 국민대는 172명 많죠. 나군에도 일부 있고, 근데 숭실대는 여전히 다군입니다. 가나다 군하지만 다군이 자연계에서 집중군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세종대는 나군이 집중군이고, 반대는 나로 군할 모집하는데 이런 많지 않죠. 광운대는 가군이 집중군인데 다군에 되어 있어요. 가다 군할이 되어 있고, 상명대는 나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서울 과기대는 임원은 별로 없는데 자연은 나로 이렇게 군하는데 가군이 많네요. 가톨릭대는 가군에 있고, 그 다음 인하대는 가나다가 비슷한데 가군 나군이 여전히 많고, 그 다음 한양대리카는 가군이 집중군이고, 가천대는 다군이 집중군이나 상등군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놓고 보면 인문 자연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건 최초예요, 인원이.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달라져요? 27일 날 지나고 나면 28일 날 빠르게 계산돼서 인원이 달라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인원이 달라진 거 사이트마다 다 못 찾으니까 지금 이제 솔루션 이런 데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인원 계산을 다 해줍니다. 28일 날, 29일 날, 30일 날 대학교를 다 조사해서 업데이트를 시켜놓으니까 그 인원을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다시 판단해야 됩니다. 이따 배치표를 보겠지만 이 배치표를 지금 가지고 가시잖아요. 제가 인원 바뀌었다고 다시 일일이 찾아가면서 배치표 인원 바뀌었어요 이렇게 말씀 안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로만 하시고 나중에 바뀌어지는 인원들은 DBS에 따라 확인된 거를 업데이트된 걸 보셔야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헷갈리죠. 헷갈리긴 한데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 위치에서 이 배치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좀 색칠해놓고 그룹핑 나눠보면 대략적으로 윤곽이 들어오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가군에 어느 대학이 있고 나군에 어느 대학 학과가 있는지를 알아야만이 나중에 많이 골라놓은 데서 압축해서 결국 가군 하나 고르고 나군 하나 고르고 나군 하나 고르는 거예요. 그거 고르려고 지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또 다른 설명회도 가시고 집에 가서 또 고민하고 하시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자, 정시 모집의 또 다른 변수 하나는 수시에서 2월 되는 거죠. 수시에서 2월 되는데 원래 수시에서 2월 되는 게 상위권 대학이 되게 많았어요. 왜 상위권 대학이 많으냐? 수능 최장력 기준을 높이 건 대학들이 대부분 상위권에 있는 대학들이 있는데 지금 금년의 변수는 중위권 대학 중에서 최장력 기준이 높지 않은 학과들도 일부 최저 기준을 있는 경우에는 다 못 채우는 상황도 조금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복병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변화를 잘 보라고 증감 여부를 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어떻든 이렇게 11개 정도 대학 되는데 보면요. 원래 지금 2016학년도부터 넘어오는 최초 인원은 12,000명이라고 하면 10,000명, 9,000명 이렇게 인원이 점점 줄어들어요. 최초 인원은. 근데 2월 되는 인원, 수시에서 점수로 2월 되는 인원 보면 여기가 11,700이었잖아요. 1,174명이었잖아요. 근데 2017학년도에 1,340이었는데 여기는 2018학년도에 1,400명으로 늘었어요. 근데 여기는 더 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수시 모집 인원이 점점 많아져 확대된 상황에서 최장력 기준은 여전히 존재를 하니까 못 채우는 인원들이 있는 거죠. 근데 금년처럼 수능이 어렵고 변수가 있어서 특정 영역뿐만 아니라 어느 한 영역에서 망치될 수 있는 개연성이 더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최저 기준을 발생하지 못한 친구들이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아질 거다라고 일단 예상을 합니다. 자, 정시 모집의 또 다른 목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이제 뭐죠? 추합이죠, 추합. 그래서 지금 추합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나중에 최종 발표되고 난 다음에 돌고 돌면은 합격하지 않을까 이런 거죠. 자, 자료집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예시를 든 건데요. 연세대학교 경영경제 넣은 친구들은 전부가 다 서울대학교 인문계에는 뭐라도 넣어놨을 거예요. 그죠? 붙으면 어때요? 서울대로 가요? 아니면 연세대에 있어요? 서울대로 가요. 안 갈 수도 있습니다만. 자, 서울대로 가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보세요. 자, 작년에 보니까 이건 금년도 인원이고요. 88명인데 작년에 142명 정도했는데 583명 지원했네요. 1차에 추가 합격 빠진 인원이 109명이라고 빠졌어요. 합격했는데 109명이 도망간 2차로 23명, 4명 이렇게 계속 빠지고 5차에도 있었네요. 근데 이제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그냥 연세대 한번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적이 안 나왔는데 나군에 한번 넣어보자. 나군의 연세대를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 끝까지 한번 확인해볼까? 좋죠? 근데 19명령 넣으면 추합은 발생을 안 해요. 내가 점수가 부족하잖아요? 넣었잖아요? 합격할 이유는 없어요. 그냥 끝 이런 거죠. 근데 여기는 점수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넣었어요. 넣었는데
예비 번호가 받아서 갈 수도 있지만 끝까지 가면 어느 정도 가는지를 한번 볼 수는 있습니다. 웬만큼 성적은 내야 되겠죠. 결국 이제 예를 들면 추합이 발생하지 않았던 학과에 넣어서 추합을 기다리는 것은 넌센스인 그런 기대를 하시지 말아야 돼요. 정말 안 생깁니다. 그래서 지난해 영어 절대평가가 들어오면서 입시 결과를 지난해 걸 참고를 많이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추합은 2017이나 16이나 좀 거슬러 올라가면서 한 4학년 정도는 보셔도 학년도 정도는 참고하셔도 됩니다. 추합이 있었던 학과라야 추합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